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고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기후 문제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었는데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오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인류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당연히 살아있겠지만 한 1000년, 2000년 정도는 최소한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200년, 300년도 못 가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환경사 연구를, 생태 환경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기후변화 인식의 현재사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니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한계가 많지만 어쨌든 세계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오늘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우려감,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인류의 어떤 그 멸종과 같은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20세기에 다 나왔던 얘기고요. 물론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밀한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분석 결과들은 계속 이제 개선되고 있지만 20세기에 많은 어떤 여러 상황들이 이미 존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기시감으로 다가왔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1992년에 이제 리우 회의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엔에서의 이제 세계 환경 이제 그 기후 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이 이제 이 전 세계가 모여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협약이 체결됐고, 그리고서 리우 선언, 그 의제 21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선언이 나왔던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던 플라멩고 해변가의 당시 92년도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인데요. 해변가에 그 당시에 많은 그 NGO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많이 모였지만 NGO 세계 2만 명 이상이 되는 NGO들이 모여 있었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환경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냉전 해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 논리로 중심으로 되어가는 이제 그런 양상들이 또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도 보인다라는 측면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20세기 전체를 한번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처음에 너무 무모한 시도를 했고요. 사실은 무모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료 구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시기별로 좀 어떻게 좀 대별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역사학 역할이라고 거창하게 썼습니다만, 역사학의 과거를 다루는데 그 과거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부응할 수 있는, 너무 또 과거의 사실들을 부조적으로 드러내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부응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올해 계속 6차 보고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IPCC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1990년에 만들어져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그 과학자들의 세계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후변화 협약에 그 가입해 있는 당사국 총회에 또 자료도 제공하고 그런 2006년이었나요? IPCC에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던 바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기후변화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보고서가 이제 아마 올해 내년 초쯤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합보고서의 그 한 이제 챕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 현재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내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게 되면
20세기 중반쯤, 21세기 중반쯤 가면 2도 정도 상승, 그리고 21세기 말쯤 가면 3도 이상의 상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 수치입니다. 이 IPCC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상당히 거의 80% 90% 이상 입증이 된 사실들을 가지고서 이제 종합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근데 온도 변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 여전히 사실은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뭐 그런 뭐 여러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뭐 연구들이 있고, 뭐 국내에 좀 소개된 거 하나만 좀 소개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1.5도 상승 이내, 지금 1.1도 상승을 했는데 산업화 이후에요. 1.5도 상승까지를 막아야 된다고 하고, 아무리 못해도 2도까지는 상승까지는 막아야 이게 인간이 손을 쓸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금세기 내에 사실은 3도, 4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도 정도 오르게 되면 아마존은 거의 이제 소멸이 되는 상태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뭐 벌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산림 파괴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라든지, 뭐 열대우림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지금 전쟁과 기후 변화가 좀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그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들이 더 훨씬 더 심해질 것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아시다시피 식량 자급률이 뭐 2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은 뭐 지금은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그 돈이 많아서 사오고 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 그 사오는 지역에서도 생산량이 떨어졌을 때 한국은 식량을 사오기가 어려워지는, 돈이 있어도 사오기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너무 길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면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역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 역시 과거를 우리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뭐 미래를 우리가 전망하는 거는 뭐 사실 너무 어불성설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속에서 과연 뭐 어떠한 좀 뭐 일종의 뭐 교훈이랄까요? 좋게 말하면 교훈이고, 어떻게 말하면 어떤 뭐 여러 가지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서사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한국 현대사를 보면 여전히 지금 연구가 60, 70년대에 머무르고 있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현재사, 최근에 뭐 프랑스에서도 보면은 아예 컨템포러리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오브 더 프레젠트, 아예 오늘의 역사학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고도 있는데요. 이제는 뭐 한 80년대, 90년대도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일단 20세기를 한번 조망을 해보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사례를 본다라는 것은 뭐 한국이 워낙 그동안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동시 달성했고, 뭐 매우 한계가 많지만 그런 거를 동시 달성해온 어떤 세계적인 모범 국가인데, 그 모범 국가가 지금 많은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례를 본다라는 것도 일종의 세계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그래서 20세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간을 빨리 해야겠군요. 주로 신문 보도에 언론 보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로 남한이겠죠. 주로 남한인데요. 북한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그거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드러내면서 20세기 혹은 21세기까지의 어떤 기후사 혹은 기후를 둘러싼 일종의 문화사, 생태사를 다루는 어떤 토대를 일종하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후대로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요. 신문도 늘어나고 이제 늘어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시기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20세기 전반을 좀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많은 기사에서 사실 뭐
기후, 뭐 기상, 내지는 뭐 계절, 내지는 그 날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혼용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한 보도를 보면 천후의 지배를 받음은 뭐 비단 농분에 한한 일이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기후 앞에 자중하고 보호해야 할 약한 신체를 각기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우라는 거와 기후를 막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뭐 계절과 뭐 이 기후라는 걸 동시에 사용한다든가 날씨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 식민지기만 보더라도 뭐 당대 뭐 물론 당연히 20세기 전반에도 많은 뭐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도 그렇고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고 과학적인 연구 성과가 있었고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학설도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후에 해방 이후를 보면 대체로 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좀 이상 기상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이제 보도가 되고 그것이 또 한국의 어떤 이상 현상들도 같이 함께 보도되는 양상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이상 기상 현상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60년대 이후에 기후 변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기후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니까 냉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지구 공학적으로 물줄기를 완전히 바꿈으로 인해서 뭐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 또 뭐 인구 강우를 통해서 이 가뭄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이미 뭐 지금도 계속 이런 공학적인 사고 방식은 계속 있지만 50년대, 60년대부터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7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뭐 이제 세계 기상 뭐 기후 과학계에서의 논쟁이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에 보도가 되는데요. 과연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라는 거를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봤을 때 한랭하게 되는 것이냐, 추워지냐 아니면은 따뜻해지냐, 온난화 한랭화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뭐 그래프 뭐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우리가 앞에 발표에서 소빙기를 다뤘는데 소빙기가 끝나는 무렵부터 해서 온난화가 이제 진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고요. 그러면서 40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랭 내지는 정체되는 국면들이 80년대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관측 우리가 근대 과학의 관측 이후로 계속적으로 온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대에 특히 70년대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70년대 시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40년 이후에 이미 좀 한랭 내지는 정체 국면이 아니냐라는 게 관측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온난 국면이 있다. 이산화탄소량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왜 온난화가 아니고 한랭화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제 이런 견해차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70년대 말쯤 가면 이제 온난화설을 지지하는 이제 유력한 보고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77년에 미국에서의 이제 연구 평의의 보고서를 보면 뭐 저도 이거 보고서 이제 원문을 아직 못 봐가지고 찾다가 좀 못 찾았는데 신문 보도를 보면 충분한 국제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지구 사회가 그러한 변화에 적응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파국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세계 기상 기구 이 WMO 보고서에서 보면 현재의 이런 탄소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 70년 이내에 초과율이 2배가 됐을 때 섭씨 2도 이상 가량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뭐 오늘날의 예측치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70년대쯤 가면 기후 모델링이 이때 70년대 계속 개발이 되었고 그것이 발전된 성과인데요. 어쨌든 20세기 최대 과제로 이 시기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꼽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다수가 등장을 했다. 물론 한국에서는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 80년대에 들어서 이런 기후 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논리가 환경 문제를 더욱 이제 촉발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정치 문제와 결합을 하는 양상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0년대 말부터 이제 온난화설이 좀 더 이제 우세를 하게 되고
거에 대한 이제 경고음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산업 위주의 여기 이제 한 보도에서도 보듯이 자연의 섭리를 배반하고 자연을 계속 파괴하는 경우에 인류의 멸망을 자초한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설이 미국이나 일본 당시 기후 과학계를 이끌었던 지역에서 유력한 보고서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런 보고서들과 함께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되는 게 이제 오존층 문제였습니다. 오존층 문제는 뭐 세계 환경사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얘기가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기후 변화 문제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의 기후 변화는 국제 간 협력이 너무 잘 안 되고 있고 오존층 문제는 상당히 빠르게 협력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른바 프레온가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염화 계통의 이런 이 가스들이 인간의 어떤 활동 속에서 나타나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연구 결과는 60년대부터도 막 이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80년대에 이 정치적인 문제로 더 이렇게 커진 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비교하면은 매우 초보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이제 남극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뭔가 심각성을 시각 효과를 좀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광욕을 하는 문화권 호주, 미국, 유럽 이런 등지에 있었던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일광욕을 못하게 된다. 자칫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어떤 공포심이 있었고 그 공포심을 가졌던 그 문화권들이 상당히 유력한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과학계도 주도하면서 정치계를 주도했던 나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유엔 환경 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이 채택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몬트리올 협약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프레온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여러 반발도 있긴 했지만 이것이 그 기업에도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체 물질이 빨리 개발될 수 있어서 기업에도 다시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학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오존층 파괴가 일정하게 지금 소강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나름의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런 오존층 문제에 관련된 일종의 기후 변화의 정치학이 본격화된 어떤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국내에도 상당히 비중 있게 조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80년대 말쯤에는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서도 88년에 최악의 한발, 지금은 최악도 아니죠.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한발 폭염들이 지금 연이어 거의 2, 3년에 한 번꼴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나사라든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100% 온난화가 되고 있다라든지 이게 미국의 상원 청문회 같은 데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면서 문제시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IPCC도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를 전반으로 정리를 하면 온난화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오존층 문제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듯이 기후변화 논의가 학계와 연구자 사이의 어떤 결합 그리고 이것이 국제정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후에 시간이 거의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오존층 그러니까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오존층 문제가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1992년 리우 환경회의로 이런 분위기가 곧바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냉전의 해체가 있었고요. 냉전 해체가 있는 과정에서 일종의 환경운동 내지는 환경 문제에서도 동서 간의 장벽이 일정하게 해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1992년에
세계 글로벌 정치라는 게 환경에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걸 조금 더 조명을 해봤는데요. 유엔 환경 개발 회의는 여기 발표문에도 적어놨고 했습니다만 78개국에서 이제 정부 수반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른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내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걸 모토로 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의제 21 이게 나왔고, 여기에 기후 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이 채택이 됐고, 이게 지금의 2015년 중간에 파리 협약도 있었고, 그거를 어쨌든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이때 마련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회의 이전부터도 한국에서도 상당히 언론 보도가 아주 급증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기후 변화가 정말로 큰 문제이고 이게 전 세계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라는 식의 아주 상당히 큰 형태의 보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리우 협약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 의제로서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지구 환경 보전 지침으로서 높게 평가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때 일어났던 게 1995년 4년에 이제 WTO 세계 무역기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것과 이제 한국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내지는 이런 현상들이 결부가 되면서 또 OECD 가입이라든가 한국에 이른바 선진국 담론이 한꺼번에 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후 문제는 중요하지만 역시나 한국 경제가 이것을 협약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한국 경제는 몰락할 것이다,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한 보도 그림에도 있듯이 그린 라운드다. 당시 이제 농업 문제 관련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는데, 한국이 에너지 다소비형 그리고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인데 그 산업 구조 속에서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한국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의 성장을 위축시킨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각종 이제 국제기관 보고서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이 리우 이후에 직후에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3차 기후협약 총회인 그 교토 협의에서 의정서가 이제 발효가 됐고, 거기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에 한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합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이 언제 선진국이 될 것이냐, 그리고 선진국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도 결국 거기에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고, 그 와중에 97년이라는 시점은 다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이라는 상황, 그리고 대선 국면이 결부가 되면서 이후 이제 기후 문제는 완전히 여론에서 묻혀가는 상황들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생태주의 관점도 1990년대 환경사를 보면 생태주의 관점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고, 환경단체들이 기후 운동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시점이지만, 그리고 많은 탄소수의 논의라든가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때도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 의식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역시나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외환 위기라든가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서 역시나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2019년까지는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측정했던 90년부터의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IMF 직후에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여기는 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탄소 배출이 코로나19와 함께
좀 일부 줄어드는데 끊임없이 계속 증가를 했고 지금은 뭐 세계에서 온실 배출량이 한 7위, 8위 정도 되죠. 세계 전체의 한 2% 정도를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탄소 배출량은. 그 와중에 작년에 뭐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탄소 중립법이 있습니다만 탄소 중립법에서도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녹색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시기 때 이제 저탄소 이 녹색 성장법에 이제 있었던 건데 문구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양대 정당 사이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20세기 역사를 쭉 봤을 때 1960, 70년대부터 지금의 어떤 담론 구조와 거의 유사한 인류 문명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줄곧 있었고 그것이 이제 92년에 나름의 어떤 성과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논리 속에서 이후에 이제 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역사학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어떻게 이제 성장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길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어떤 체계 자체 전반을 사실은 완전히 좀 바꾸지 않으면 글쎄요 우리 미래의 후손들은 훨씬 더 살기가 팍팍해진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